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곳, 세계 지성의 심장부라 불리는 하버드에서였죠. 어느 날 오후, 광장에 대형 전광판에 뜬 단 몇 줄의 뉴스 속보. 그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 전국 수백 개 대학,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90일 이내 잠정 취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하버드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추방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캠퍼스를 뒤덮었고 국제학생지원센터 앞에는 새벽부터 절망적인 표정의 학생들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광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발견한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때 한 여학생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펴고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혼돈의 하버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예요. 하버드에서의 제 삶은 늘 활기찼고 당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어요. 친구들과 늦은 점심을 먹고 다음 수업 장소로 향하는데 하버드 광장 중앙의 대형 전광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웅성거리고 있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저희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화면 가득 채운 헤드라인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미 정부, 전국 유학생 비자 90일 내 전면 취소 검토 발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주변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시아, 중동, 남미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멕시코 친구 마르코는 입술을 꾹 깨물었고 중국에서 온 리안의 눈가는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인도 친구 프리아는 옆 사람 팔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꿈,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게 친구들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라 비자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죠. 하지만 안도감보다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충격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고 배웠던 제 조국이 바로 이곳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관세 폭탄이니 뭐니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장벽을 치는구나 싶었죠.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가장 정의롭다고 막연히 믿어왔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절망 앞에서 그 믿음은 유리 조각처럼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맞는 걸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피어오른 의심이었습니다. 그날 하버드 광장의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건 비자 취소 대상이 된 친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제 믿음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함께 주저앉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광장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월스트리트발 경제 위기설이 캠퍼스를 뒤덮기 시작했죠. 신문 일면은 연일 주가 폭락 소식으로 가득했고 경제학 교수님들 표정조차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듯한 불길한 분위기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낙관적인 전망 대신 불확실성과 위기라는 단어가 캠퍼스를 떠돌았죠. 이런 혼란 속에서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유학생 비자 문제와 경제 불안이 겹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버드 야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항해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인가?
장벽 대신 다리를. 유학생은 범죄자가 아니다. 서툰 글씨로 쓴 피켓에는 절박한 외침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시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지성이 모인다는 이곳. 하버드에서 시스템의 근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지민 박이었어요. 도서관에서든 강의실에서든 지민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책에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소란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 침착함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유학생 친구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지민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지민과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민은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원래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법이죠. 하지만 위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망치거나 절망하는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태도. 그것은 제가 그때까지 주변에서 보지 못했던 종류의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쳐넣었죠. 지민을 보며 느꼈던 그 단단함의 근원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혼란 속에서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P통신 속보가 터졌죠. 미국 전역 160개 대학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가 확정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하버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캠퍼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내 국제학생지원센터 앞은 새벽부터 몰려든 학생들로 긴 줄이 늘어섰죠.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들. 눈물을 흘리는 학생, 넋놓고 하늘만 보는 학생, 서류 더미를 붙들고 발만 동동 구르는 학생들. 그 참담한 풍경 속에서 또다시 지민 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직접적인 비자 취소 대상은 아니었지만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 친구들을 돕고 있었어요. 영어 서류 작성이 서툰 친구들을 위해 통역을 해주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죠. 심지어 밤늦게까지 남아 친구들의 서류를 검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그가 온 나라 한국에 대해 더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지민이 제게 한국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미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가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상은 솔직히 말해 뻔한 로맨스 아니면 아이돌 잔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미생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회사를 배경으로 신입사원들의 치열한 생존기를 그린 그 드라마는 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죠. 극중 인물들이 겪는 부조리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어딘가 지민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현재 제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혼란과도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을 무렵 지민이 저를 하버드 한국학생회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조금 망설여졌지만 한국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참석했죠. 캠퍼스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여러 한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침착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시끄럽게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조용히 단단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혼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유학생 비자 문제로 뒤숭숭한 가운데 이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시작은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심지어 한국은 본래 중국 땅의 일부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수의 이상한 의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늘어나고 논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은 꽤 심각해졌죠. 문제는 저조차도 그 주장을 처음 봤을 때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동양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던 저는 혹시 정말 그런 건가? 하는 의심이 아주 잠깐, 정말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금방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동양 문화와 역사에 대해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논란은 당연히 한국 학생들에게 큰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지민 박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어느 날 지민은 잔뜩 격앙된 한국 학생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진실을,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어요. 지민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버드 내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학술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럼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캠퍼스는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펼칠 기회라며 포럼 참가를 선언했고 다른 국적의 학생들도 이 흥미진진한 논쟁을 지켜보기 위해 큰 관심을 보였죠. 포럼 날짜가 다가올수록 캠퍼스 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의 전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지민은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이 거대한 논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이 포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숨죽인 채 캠퍼스 전체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럼 당일 강당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하버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그리고 외부 언론까지 몰려들어 시작 전부터 열기가 대단했죠.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국 유학생 대표 리지아오 첸이었습니다. 리지아오는 잔뜩 거만한 미소를 띠고 무대에 올라섰어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열정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대부분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 것들이었습니다. 듣는 동안에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청중석 곳곳에서 미심쩍은 표정들이 보였지만 리지아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지아오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음 발표자인 지민 박에게 쏠렸죠. 지민은 리지아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란한 제스처나 과장된 표정 없이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지민의 발표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하게 사실과 근거에 기반했습니다. 고구려, 발해 같은 한국 고대 왕조의 독자적인 역사 기록들, 심지어 중국 측 역사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 한국 고대 국가들의 독립성,
그리고 현대국제법상 영토 주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까지. 지민은 방대한 자료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리지아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열변보다도 강력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강당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죠. 반면 리지아오 첸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민의 날카로운 반박에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힌 듯 보였죠. 결국 리지아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얼굴을 붉힌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논쟁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선 박수였어요. 진실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한 개인의 지성과 용기, 그리고 그가 대변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그날 지민박의 차분하지만 강렬했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요. 이전까지 막연하게 느꼈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는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박의 포럼 발표는 하버드 캠퍼스의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지민 박 혼란 속 하버드의 빛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죠. 기사는 포럼에서의 지민의 활약상을 상세히 다루면서 그의 지성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성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민을 긍정적인 롤모델로 제시했죠. 포럼의 성공 이후 지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학생 비자 취소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지민의 주도로 유학생 구제 및 비자 정책 재검토를 위한 청원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지민은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서명을 받고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의 국적을 불문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자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미국인 학생들도 지민의 진정성과 리더십에 감동받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이 소식은 하버드 담장을 넘어 미국 주요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력 매체들이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다 하버드발 유학생 인권운동, 미국 사회의 경종 같은 제목으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유학생 문제는 미국 사회 전체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미 국무부에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일부 정책을 수정하고 유학생들에게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죠.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이건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묵묵히 진실을 외치고 행동했던 지민 박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점점 더 뚜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지민과 같은 한국인들이 가진 저력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혼란과 분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미국과는 달리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옳은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미래는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지민 박의 포럼과 유학생 구제 운동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겨났죠. 마침 캠퍼스에서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 이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제가 마주한 한국 문화는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색감의 한복,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정갈한 한식, 그리고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전통 공예품들까지. 모든 것에서 단순히 아름답다는 감상을 넘어 깊은 정성과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서예 시연을 보면서 먹을 갈고 붓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모든 과정에 깃든 집중과 존중의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과 그리고 특히 지민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땀과 눈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과정,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죠.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열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인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인간적인 품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연대하는 모습, 나이와 관계에 따른 예의를 중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불의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단단한 마음. 저는 그것을 인간성의 진화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미국 사회에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가치들이었죠. 극심한 개인주의와 경쟁 속에서 물질적인 성공만이 최고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어떤 공허함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지민을 통해 저는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 다른 종류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요. 제 미래는 제가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버드를 떠나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후 저는 가장 먼저 지민 박을 찾아갔습니다. 제 결정을 들은 지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 주었죠. 클레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하지만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한국은 언제나 클레어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세요. 지민과의 마지막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고 마지막으로 하버드 캠퍼스를 거닐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게 자부심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어딘가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흔들리는 시스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한때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이곳의 민낯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하버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리는 건 역시나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셨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하버드를 그만두고 왜 굳이 낯선 한국으로 가려 하느냐고요. 저는 제가 하버드에서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차분히 그리고 진솔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부모님도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나마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항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했죠. 목적지 인천을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감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던 보스턴의 풍경들이 점점 작아지고 끝없이 펼쳐진 구름 위로 낯선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버드 광장에서 느꼈던 충격과 절망, 지민과의 운명적인 만남, 한국에 대한 놀라운 발견들, 그리고 마침내 내린 인생의 중요한 결단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지금 이 비행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의 두 번째 고향이 될 한국에서 나는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거야. 비행기는 점점 속도를 높여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메이리이고 26세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3남매 중 장녀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교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유기견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항상 유기견이 많았고, 어머니는 유기견들을 건강하게 돌봐주다가 영원한 가정을 찾아주셨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저에게 책임감과 연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교훈은 제가 자라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학교에 지각한 적이 없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집안일을 하고 피아노 레슨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이였어요. 어른들은 항상 제가 얼마나 성숙하고 믿을 수 있는 아이인지 부모님께 말씀해 주셨죠. 솔직히 저는 남을 돕고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타고난 사람, 좋아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특성이 잠재적인 직업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제 외모를 점점 더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쯤 다른 길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피아노를 정말 잘 쳤기 때문에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죠.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그 무렵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옆으로 불러서 다른 생각을 심어주셨어요. 미인 대회에 참가해 볼 생각은 없겠냐고 물으셨죠.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흥미를 느꼈어요. 알고 보니 미스 러시아 대회는 정말 큰 대회였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미스 러시아 대회는 단순한 미인 대회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유명했죠. 우승자들은 러시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자선활동과 중요한 대의에 참여했습니다. 미스 러시아는 미모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재능이 있는 열정을 가진 소녀들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미스 러시아에 참가하는 것이 저에게 딱 맞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19성인이 되면서 드디어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간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했지만 저는 준비해온 힘을 쏟았어요. 음악 실력을 연마하는 것 외에도 언어 능력도 연마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가족들에게 참가한다고 말했을 때 가족들은 정말 기뻐하고 응원해줬어요.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보셨고 제가 우승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것 같아요. 20살의 나이에 키예프 무대에 서서 우승자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세계 정상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이제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가오는 미스 월드 대회를 축하하고 준비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제 인생이 갑자기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꿈만 같았어요. 카메라 플래시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화려한 드레스와 갈라 및 이벤트 짜릿하기도 했지만 압도적이기도 했죠. 제 새로운 역할과 주어진 플랫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는커녕 잠을 자거나 생각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한 달쯤 지나서 저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제 목숨은 건졌지만 전 심하게 다쳤어요. 미스 러시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고사하고 미스 월드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처음에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제가 일해온 모든 것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기면서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지 못해서 정말 속상했던 걸까 아니면 그토록 기대했던 자선 활동과 봉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더 실망스러운 걸까 생각을 거듭할수록 변화를 만드는데 왕관이나 어깨에 있는 미스 러시아라는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자원봉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봉사단체와 함께 집 짓기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거 알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따뜻한 식사를 하며 안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어떤 플래시 전구나 왕관보다 더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봉사활동 중 한 프로젝트에서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종현이었고 한국에서 온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못을 박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큰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종현 씨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뒤로하고 가족의 농장으로 내려와 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종현이는 평화롭고 차분한 존재감으로 늘 흥분하던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그는 제 희망과 꿈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 절대 판단하지 않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들어줬어요. 그는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왔지만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저희 진짜 모습을 보고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봉사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종현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종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랑 같이 가자라는 그 말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소리처럼 보이겠지만 저희가 서로를 안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를 사랑하고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옳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 사랑에 대한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한 달 만에 저는 짐을 싸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뒤로하고 몇 달밖에 알지 못했던 남자와 낯선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군중 속에서 종현의 얼굴을 본 순간, 제가 좋아하던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눈을 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설도 대단하고 러시아 시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새로운 경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종현의 가족은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마치 제가 항상 그들의 일부였던 것처럼 그들의 전통과 일상에 저를 포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음식 언어 관습 등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쉽게 다가왔어요.
미스 러시아 시절 한국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경험 덕분에 언어를 익히는 데는 늘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한국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겼어요. 하지만 적응해야 할 것도 많았어요. 작은 시골 농촌 마을에서의 생활은 러시아에서 익숙했던 바쁜 도시 생활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뚝 솟은 아파트 건물과 복잡한 거리 대신 푸르른 논과 구불구불한 도로가 펼쳐져 있었죠. 삶의 속도는 심고 수확하는 주기에 따라 더 느리고 리드미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새 남편과 함께 농작물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서 미인 대회용 드레스와 하이힐을 작업용 부츠로 바꾸고 햇볕을 가리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전의 삶집의 안락함과 익숙함 정체성 등 모든 것이 매우 멀게만 느껴졌어요. 향수병이 해일처럼 밀려와 어머니가 해주신 보르시 같은 음식과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지는 날도 있었어요. 보르시는 러시아에서 자주 즐겨 먹는 국이에요. 한국어로 말하자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입니다. 종현이는 제가 우는 모습을 발견하면 저를 품에 안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를 늘 위로해 주었고 새 삶에 적응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나라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그 아픔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 땅냄새 땅에서 완벽한 당근을 뽑았을 때의 만족감. 매일 밤 잠들기 전 옆에서 들려오는 종현이의 고요한 숨소리 등 소소한 것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농사를 짓는 행위, 흙을 파고 작은 씨앗을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키우는 행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다잡아 주었습니다. 치유와 명상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가 돌보는 식물처럼 성장하고 변화하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모와 충분히 괜찮은 사람에 대한 오래된 불안과 걱정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스 러시아 시절에 유지하려고 애썼던 항상 완벽한 제 모습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대신 그냥 매일이로 돌아갈 수 있었죠. 날 것 그대로 진짜 지저분하고 불완전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었죠. 종현과 저는 새로운 생활에서의 적응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일어나 밭을 가꾸고 현지 시장에 팔기 위해 농산물을 포장하는 등 열심히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긴 하루를 마치고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저녁에 마을거리를 함께 산책하고 길가에서 꺾은 꽃을 선물하거나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마사지를 받는 등 작은 사랑의 몸짓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농사를 좋아하게 된 만큼 봉사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그래서 종현이와 저는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물의 일부를 지역 무료 급식소에 기부하고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심지어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과 언어 수업을 가르치기도 했죠. 알고 보니 미스 러시아가 된 덕분에 한국의 시골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되었어요. 처음 피아노를 배우던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변화를 만들어낸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시금 떠올랐어요. 물론 생활이 항상 완벽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오해가 있었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 돈이 부족했던 날도 있었고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종현이는 제 곁에서 진부한 농담이나 위로의 포옹,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든 날에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고
내가 성취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얼마나 베풀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삶을 측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 웃음 노동시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동네에서 쏟아붓는 일은 물질적인 것, 지위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방식으로 저희를 채웠습니다. 미인 대회 왕관은 러시아에 두고 왔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게 느껴졌고 내면으로부터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깊어지면서 저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탄했습니다. 미스 러시아 무대에 화려하고 긴장한 소녀에게 진흙투성이 작업화 한 켤레와 소박한 한국 농부에게서 자신의 소명과 기쁨,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했습니다. 논과 밭, 닭과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당신이 심은 곳에 꽃이 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침내 깨달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목적과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는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 지금은 손과 발이 예쁜 광택 대신 굳은 살과 흙먼지로 뒤덮여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만족스러우며 내 피부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풍경부터 풍부한 문화적 전통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대함까지 저는 매일매일 저희 조국이 된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놀라운 자연 경관이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농촌 마을은 푸른 언덕과 반짝이는 강으로 둘러싸인 울창한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나무가 연분홍 꽃잎 구름을 터뜨려 색종이 조각처럼 바람에 흩날리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논이 선명한 에메랄드빛 녹색으로 물들고 눈에 보이는 곳까지 누비불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나무의 잎이 빨강 주황 금색으로 물들어 산을 온통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종현이와 함께 시골을 오래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숨겨진 폭포를 찾아가고 야생화 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꿀과 라벤더 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곤 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대지와 더욱 가까워지고 대지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더 잘 맞추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물리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에 놀랐습니다. 마을의 이웃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고 직접 만든 식사를 초대하고 정원에서 수확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바구니를 건네주며 비법 김치 레시피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과 인형처럼 풍화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진 작고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돌봐주셨고 정원에 있는 다양한 허브와 채소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완벽한 수정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마을의 어린 신부였던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제 한국어는 아직 서툴고 어눌했지만 우리는 미소와 몸짓 가끔씩 아는 영어 단어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대함과 따뜻함은 적응과 향수병에 시달리던 초기에 제 영혼의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할머니처럼 한국인의 아름은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낯선 사람을 기꺼이 환영하고 집처럼 편안하게 대해주는 개방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혈맥을 관통하는 것 같은 깊은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줬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서로를 지지해줬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익숙했던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명절 때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종현이와 처음 한국의 추수 축제인 추석을 맞이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모여 송편과 잡채 온갖 맛있는 전통 음식을 만들어 잔치를 준비했거든요.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의 대가족처럼 다듬고 저으며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우리 모두는 알록달록하고 예쁜 한복을 입고 마을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를 이끌고 엄숙한 제례와 풍년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온 세대를 기리고 사랑과 희생과 노력의 긴 혈통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아름답고 심오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그 추석의 제사는 끝내고 바로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음료를 나누고 투호 화살 던지기와 널뛰기 같은 게임을 하고 전통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춥습니다. 특히 윷놀이를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뛰고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을 공기 속에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박수를 치며 주름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소속감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진정한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미인 대회의 화려함도 명성이나 부지위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 유대감 공유된 역사와 희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미 있고 진실하며 선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내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종현이와 함께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에서 말이죠. 단순함, 관대함, 회복, 탄력성, 사랑의 삶 말입니다. 대지와 조화를 이루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던 삶.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삶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은 여생을 그 아름다움과 유대감, 목적 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데 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작물을 정성껏 돌보고 친구와 이웃에게 집을 개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기부하고 계절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그저 지켜보는 것까지 말이죠.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저를 선택한 삶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평화로웠으며 새로운 하루하루가 가져올 일들을 기대하며 설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사랑스러운 파트너, 따뜻한 공동체,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세상에서의 제 위치 등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저의 가장 깊은 가치와 신념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의미와 소속감, 아름다움이 있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추석날 늦은 오후의 햇살이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던 황금빛 눈길을 종현이와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배운 모든 교훈을 위해서, 내가 찾은 모든 사랑을 위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에 대한 사랑과 종현이와의 삶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집에 있고 더 진정한 제 자신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미스 러시아 우승 후 제가 처음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을 때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자주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 최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 새로운 삶을 담은 장문의 편지와 사진을 보냈지만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종현이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고 제 마음의 반쪽을 서로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요. 종현이와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어머니의 밝은 금발 머리와 아버지의 훤칠하고 건장한 체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의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앞으로 달려가 두 분의 품에 안기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보다 두 분 다 늙어 보이시는 거를 보니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제가 깊이 사랑하게 된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고풍스러운 사찰과 반짝이는 현대식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울창한 국립공원을 하이킹하고 폭포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온천에 몸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물론 농장에서 종현이네 가족과 함께 채소를 따고 차를 마시며 길고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종현이의 기발한 유머 감각에 웃고 교감하는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셨어요. 저를 처음 보는 듯 경외감과 신기함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형 같은 미스 러시아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소명을 찾은 기쁨과 목적의식을 발산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별이 반짝이고 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엄마는 참 행복하단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네, 엄마 정말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진짜 제 꿈이 아닌 꿈을 쫓아다녔습니다. 저와 전혀 맞지 않는 틀에 맞추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종현이와 함께 만들어온 이 소박하고 정직한 삶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무언가를요. 부모님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부모님을 꼭 껴안으며 곧 러시아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은 행복한 리듬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종현이와 저는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매일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이면 지쳤지만 보람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며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무료 언어 수업을 가르치고 커뮤니티 정원을 가꾸고 심지어 지역 학교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종현이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 작은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과 기타줄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그의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찼습니다. 그는 타고난 교사였고 차분하고 격려적인 모습으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서 최선을 끌어내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수가 되고 싶었던 제 꿈과 무대에서 공연할 때 느꼈던 짜릿함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더 이상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다시 노래를 쓰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본 아름다움을 담은 단순한 멜로디와 진심 어린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종현이와 저는 일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고 땅의 리듬에 맞춰 목소리가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도 좋았지만 한국을 더 많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인근 도시와 마을로 여행을 다니며 한국의 놀라운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부터 제주도의 고요한 아름다움, 경주의 고대 사찰, 부산의 활기찬 예술 현장까지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따뜻함과 환대에 거듭 감탄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아줌마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나 수백 년 된 사찰에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나 저는 항상 환영받고 받아들여지고 포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특정한 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불가능한 아름다움과 완벽함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점, 단점, 더러운 손 등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고, 제가 소중하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한국 생활의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풍부한 문화적 전통뿐만 아니라 제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것이지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가면과 기대치를 벗어 던지고 제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논밭에 물결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제 손을 꼭 잡은 종현이의 힘찬 손길에 깊은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회와 어려운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옛 가족과 새 가족 모두의 사랑과 지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펼쳐지는 제 인생의 모험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성장과 변화, 불확실성의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용기와 우아함으로 그 순간들을 마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저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 쌓아온 지혜와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깊은 가치와 진실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서 얻은 확고한 목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언덕 뒤로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의 찬란한 색조로 물들이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그 모든 것을 들이마셨습니다. 달콤한 대지의 향기, 부드러운 바람의 애무 새소리와 귀뚜라미의 교향곡,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이것이 제가 알고 사랑하게 된 한국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놀라운 깊이, 고대 지혜와 끊임없는 재창조의 장소, 저를 열어주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곳이었죠. 그리고 저는 의미를 찾아 헤매는 미의 여왕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제 길을 찾은 여성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말이죠. 한국에서 저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한국과 종현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